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하는 고수의 전략. 우와, 보면 볼수록 재밌다. 팬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도 제대로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이 방송 잘 봤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도 김용남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훈 의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김병기 전 원내대표 버티기 이게 도가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이래저래 지금 민주당도 굉장히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두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훈 의원 19일 날로 이제 잠정 합의가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제 오는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됐는데 단도직입적으로 그때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열흘 가까이 남은 거잖아요. 예. 일주일 이상이 남았는데 이번 주말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게 일일 의혹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큰 의혹이 하루에 하나씩 터지는 거고, 좀 작은 의혹까지 하면 하루에 몇 개씩 지금 터지거든요. 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사의 특징이 또 있잖아요. 뭐 하나가 이슈가 불거지면 다 달라붙잖아요. 계속 터질 거예요. 저는 19일까지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흐름이 또는 이렇게 뭔가 변곡점이 왔다고 생각되는 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임명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쪽이 훨씬 많고 네. 자진 사퇴 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인사권자 청와대 또 민주당 쪽에서도 야 이거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민주당 지지층들이 어떠냐 이제 이런 부분까지 지금 좀 막 얽히고 설켜서 사건 자체도 하나하나 중요하지만 이게 민심의 흐름이라는 게 좀 바뀐 것 같다라고 하는데 실제 좀 그런 느낌이 옵니까? 그러니까 임명 초기만 해도 지명 초기만 해도 물론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만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뭐 숨은 뜻 내지는 이른바 통합의 의지 표출로 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계속 의혹이 터질 때마다 저런 거는 모르고 장관 후보로 지명을 했으니 지금이라도 지명 철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불거졌던 그 반포의 이제 고가 아파트가 청약에 당첨이 된 건데 뭐 처음에 그냥 운이 참 좋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운이 좋은 게 아니고 그 당첨이 되기 위한 청약 가점에서 사실은 이미 결혼해서 분가한 아들을 미혼인 상태에서 또 피부양 가족으로 집어넣어서 점수가 높았던 거 아니냐. 그렇게 네. 되면 사실은 뭐 일종의 사기적 수법으로 분양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제 그는 범법이 되기도 합니까? 그거는 그렇죠. 네, 형사처벌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혼인신고 여부를 몰랐다 내지는 뭐 혼인신고 하는 거를 관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이혜훈 후보자 측에서. 근데 그거는 조금 상식과는 맞지 않죠.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집값이 그러면 네. 얼마가 이제 뛰었느냐 이제 이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했던 것이 이게 정상적이었느냐 편법이었냐 불법이었냐로 가버렸는데 그럼 실제로 시세 차익을 얼마쯤 공개해야 됩니까? 그게 분양가가 36억 원이 조금 넘는데 네. 지금 뭐 90억에서 100억쯤 간다고 하니까 뭐 한 6, 70억 정도 분양 차익이 이제 시세 차익이 난 거 아닌가 싶어요. 같은 대한민국에 사는데 아파트 값을 90억 이렇게 하니까 야 이게 무슨 집값이 뭐 건물값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비싼데 뭐 이런 정서적인 것도 있고 또 이제 차익도 많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랬지 않습니까? 윤석열 내란과 관련돼서 본인의 견해가 국민 정세에 반한다. 이거 자격 자체가 아예 안 된다. 왜냐면 민주당 정부에 맞지 않다. 이제 이렇게 갔다가
그 내용은 지금 쏙 들어가 버렸어요. 오히려 그것을 뭐 진심 어린 사과면 받아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인사청문회 뭐 5종 세트라고 하는 것 중에서 여러 건이 나왔는데 이게 약간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아니고 와, 이재명 정부라고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고민이 이제 저 같은 게 좀 솔직히 들어서 질문을 그래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통 보수 정당에 있는 정치인들은 대체로 인사청문회 하면 이 정도입니까? 정치인들이 뭐 대체로 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단순히 부자라는 것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거는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재산 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인데 재산 형성 과정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두 가지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반포의 고가 아파트 당첨과 관련해서 이게 점수를 인위적으로 좀 조작해서 만들어내서 당첨이 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해운 후보자가 KDI에 근무할 때 KDI에서 사실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잖아요. 네. 거의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국책 사업과 관련해서는 KDI의 예타를 받아야 이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그 인천공항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예타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주변에 그 토지 약 2,000평을 취득해서 3배 정도의 시세 차익을 내고 이제 보상을 받았다. 그 두 가지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네, 예. 하나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이해운 후보자 측의 해명을 보면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 범위에서 벗어난 땅을 취득했다는 건데, 아니 그건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가 되는 대상 토지는 그야말로 도로가 개설돼서 수용되는 토지 내지는 그 도로가 개설됐을 때 이른바 편익 비용 분석을 하잖아요. BC 분석이라고 하는 거. BC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도로가 어떻게 대충 개설이 되고 어느 정도 IC가 이렇게 이곳에 개설되게 되면 예상되는 교통량이 얼마라서 투입되는 비용 대비 이제 편익이 얼마 나온다 이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도로의 노선이나 대략적인 JC가 됐던 IC가 됐던 이 위치를 알 수 있단 말이죠. 네, 예.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그러면 그쪽에 도로가 개설되면 땅이라는 건 사실은 접근성이 높아지면 가치가 올라가고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주변 땅을 샀으면 그게 그건 것이죠, 사실은. 네, 예. 그래서 후보자의 해명이 의혹을 깔끔하게 떨쳐버리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다른 후보자들 경우에 대충 보수 정당에서 장관으로 임명됐던 사람 중에 이 정도 의혹? 아니, 모르고 임명이 되거나 예. 모르고 넘어갔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불거지고 나면 사실 임명까지 가기는 쉽지 않죠. 그 일반적 사례의 범주하고도 좀 이제 보수 정당에서 보더라도 좀 넘어섰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임명권자가 보면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인사검증을 가혹하게 하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통합 인사는 어렵겠다.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지명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 흔쾌히 응할 수 있겠느냐. 왜냐 이번에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밀려나면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해야 되는 수준으로 이제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양쪽 다 입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니, 물론 그렇죠. 네.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고 향후에 어떤 통합 인사 차원에서 누군가를 장관 내지는 주요 직책에 임명하려고 할 때 일단 본인이 이런저런 사유로 거절하면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만 평양 감사도 본인이 하기 싫다 그러면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강제로 네. 시킬 수는 없는데 인사 검증 과정 내지는 청문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지면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어서 고위직 임명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는 없는 네. 것인데 그렇다고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사람을 또 임명을 강행하는 것도 또 그건 더 곤란한 경우 아닌가요? 제가 오늘 점심 식사를 이제 정치인 한 분과 했는데, 야, 이거 도대체 누가 추천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네. 외부에서는 뭐 K씨, 네. 내부에서도 K씨, 뭐 이렇게 얘기가 가장 나와가지고. 유력한 인사가 있긴 하죠. 예. 네. 그래서 이 정도를 검증을 하지 않았겠느냐. 예를 들어서 갑질 논란은 몰랐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당사자가 뭔가 그 불만이 있다라고 이렇게 녹취를 털어버리는 건 그거는 검증 과정에서 이제 나올 수 없는 것인데 재산 형성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까다롭게 좀 보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반포 고가 아파트는 취득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예, 예. 취득이 최근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은 있죠. 왜냐하면 이혜원 후보자 가족이 워낙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케이스잖아요. 네, 예. 근데 그 무주택자로 그 자격을 갖춘 것도 의외였고, 예. 그래서 그걸 그 낮은 확률에서 당첨이 되는 것도 참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가라고 한번 갸우뚱하게 만드는 지점이었는데, 글쎄 그 누군가의 만약에 추천이 있었다고 하면 임명권자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아니면 뭐 이런저런 사유에서 그 사람의 추천 내지는 부탁은 꼭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작용해서 조금 검증을 서둘렀던가 아닌가 뭐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유는 이제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인사검증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봐야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검증 과정에서 나왔는데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면 이제 직접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인사로서 국민들을 설득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까지 저는 이제 고민을 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수락을 했기 때문에 이혜원 후보도 이제 본인은 각오하고 들어온 것인데,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자, 양쪽 다 검증 과정에서 없었던 일이다라고 하면 이제 더 피차곤란하고, 만약 검증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것대로 이제 소명을 좀 더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실제로 장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최초에 뭐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하는 걸 제가 곁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분 말씀은 그렇더라고요. 자존심 상해서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인사청문회 나가서 국민들 앞에 얘기하는 건 둘째치고 너무너무 꼬치꼬치 따져 물으니까 이거는 뭐 사생활이 아예 보장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느낌. 이런 걸 물어보니까 도저히 이거 검증 못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이 문제도 2000년도에 있었던 KDI 수석연구위원 시점의 문제, 이번에 아파트 문제 이런 것도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아는 시스템으로는. 근데 거기에서 별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 뭐 대통령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서 좀 의문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저도 물론 뭐 장관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인사검증 동의서도 내야 되고 네. 거기 이제 그 이른바 문답서 형태로 이렇게 예. 되게 두툼한 진짜 질문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거 일일이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별거를 다 물어보는 맞습니다. 진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왜 배우자 어떻게 만났냐. 조문이 이런데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되나. 그것까지 작성해야 이제 저 검증 절차나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어떻게 뭐 사실은 본인이 거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좀 적어내면 예.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위직 임명 절차가 사실은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신속하게 진행되는 거죠. 네. 미국은 훨씬 오래 걸리죠, 시간이. 지금 주한 미국 대사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네. 이 대사 자리가 공석인 지가 꽤 오래됐죠. 근데 그게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 처리가 빨리 안 되거나 아니면 한국의
그 대사 자리를 뭐 우선순위에서 조금 후순위로 놔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6개월씩 그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얘기 들어보면 정말 그 당사자 본인을 상대로 묻거나 확인하는 거 외에 과거에 뭐 학교 동창이나 아니면 이웃까지 찾아가서 별의별 거를 다 물어본대요. 예. 혹시 뭐 이웃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개 짖는 소리로 싸운 적 없냐. 예.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얘가 이제 그 뭐 영어는 불링이라고 하죠. 예. 이른바 이제 좀 다른 학생들 괴롭히거나 뭐 이런 적 없냐. 별의별 거를 다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인사검증 절차를 받는 입장에서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미국에 약한 비해서는 거다. 좀 빨리 하는 편이죠. 우리도 마지막에는 이제 평판 조사를 또 하더라고요. 네. 한 10명에 20명 정도 실제로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에게 비밀 유지를 하는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평판 조사까지 하던데 미국 이야기 하셨으니까 미국에서 인사검증할 때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최종적으로 가면요.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사상검증입니다. 미국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냐 아니냐. 혹시라도 스파이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국가가 요구하는 그 중대한 정보의 관리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와,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약간 무섭더라고요. 미국 같은 나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보다도 더 까다롭고 예. 어떤 면에서는 약간 뭐랄까요? 국가주의적인 맞습니다. 측면이 예. 굉장히 그게 강해가지고 네. 개인이 가지는 권리보다는 국익 앞에서는 모든 것들을 공직자가 내려놔야 된다. 이런 정도로 그거는 공화당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 가리지 않고 그 정도로 첨예하게 다룬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지금 인사검증을 앞두고 있는데 예훈 의원은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조금 지명을 수락한 걸 좀 후회를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좀 버텨 나가보자라는 생각을 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정치인이시기도 하고 또 보수정당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가 사실은 국민의힘 그 전신인 뭐 한나라당 시절부터 현역 국회의원들 간에 불문율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서초나 강남 이런 그 국힘 초강세 지역은 맥시멈 재선까지만 한다. 네. 뭐 이런 불문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계속 그게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재선 이상의 뭐 3선을 하려고 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만 아예 이제 공천 배제되고 뭐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해운 의원이 서초갑이라고 하는 국힘 초강세 지역에서 최초로 3선을 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재선까지만 허용하고 뭐 그 전에 오세훈 시장처럼 단체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역구를 바꾸든지 아니면 정계 은퇴를 하든지 뭐 이런 그 수순이었는데 이해운 의원이 물론 당내 경선이라는 절차를 거치긴 했습니다만 서초갑에서 최초의 3선 의원 서초 강남구에서 나왔는데 이 말씀은 제가 왜 드리냐면 이해운 후보자가 그만큼 어떤 욕구가 강한 것 같아요. 의지가 강하다. 의지가 강한 욕구라는 것 같아요. 표현보다 예, 의지나 뭐 하여튼 열정이 남다르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어쨌든 뭐 설득을 시켰으니까 삼선까지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는 좀 남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운 의원이 국민들에게 뭔가를 소상하게 밝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좀 줄여주고 또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보수도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해서 실력 중심으로 인선을 했습니다라고 설득을 하고 국민들이 수용하는 이런 묘안은 없겠습니까? 이해운 의원 쪽에서 뭔가 지금 좀 풀어갈 수 있는 일종의 돌파구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그러면 사실은 앞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보다 소상히 그리고 충분한 증거를 갖고 국민들께 해명을 해야죠. 네. 사실은 영종도 땅 그거 예타 대상 범위 바뀌다
아니 그 부근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어떻게 해서 취득하게 됐는지를 그렇게 간단하게 예타 조사 밖의 땅이라고 한마디 할 게 아니고 왜 거기에 토지를 구입하게 됐는지, 토지 구입 이유가 뭐였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근데 노후 준비를 위해서 좀 서울에서 가까운 교외 지역의 땅을 취득하기 했다고 보기엔 너무 그 이해운 후보자의 그 취득 시점의 연령이 너무 낮아서 네. 뭐 어떤 해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반포 아파트 취득도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결혼을 해서 분가를 이미 했는데 아파트 청약 시점에 아들이 피부양자로 들어가고 그리고 청약 직후에 또 아들이 그 혼인 신고를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소상히 좀 설명을 해야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진행하기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요?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질타를 받지만 제가 그래서 공직자가 되면 정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일단 했다고 치고 얘기도 하나 더 보태보겠습니다. 누가 추천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까지 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번에 이 인사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그리고 그 예산기획처를 만든 최초의 이제 기획예산처를 만든 최초의 장관 임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국민 여러분 제가 일 잘할 테니까 한번 좀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대통령까지 만약 국민들을 직접 설득하는 상황으로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아마 이제 대통령실 청와대에서는 고민을 할 것 같거든요. 뭐 그전에 자진 사퇴를 하면 끝이 나지만 지금 자진 사퇴도 하기에는 사실 양쪽이 입을 피해 물론 이제 여기서 국민이 가장 중요하지만 당사자인 지명돼 있는 이제 이해운 전 의원이나 대통령실 청와대도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상이지만 본인은 대국민 사과 그러나 대통령 좀 임명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상황은 마치 세종대왕께서 황희정승을 상당히 오래 기용하셨잖아요. 예. 근데 황희정승이 그렇게 청렴한 청백리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본인도 그렇고 또 아들 문제도 있었고 이런저런 지금 따지면 흠이 꽤 많은 요새 만약에 정승을 하려고 국무총리나 어떤 부총리 정도로 하려고 하면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통과가 안 됐을 정도의 이제 그런 흠들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황희정승을 왜 그렇게 오래 주요 직책에 기용했냐? 능력을 본 거죠. 그러니까 황희정승의 어떤 그 통합 능력 그런 걸 보고 기용을 했는데 그런 면을 만약에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께 설득에 나선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왜 이해운 후보자여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상당수의 국민들은 또 이런저런 흠이 있습니다만 임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들이 지금보다 많아질 수 있겠죠. 네. 어쨌든 그것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하게 좀 거리가 좀 이렇게 먼 상태에서 한번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 참 고민이 많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 김병기 논란 좀 이따 얘기를 나누겠지만 예우 의원 관련 이런 이제 지명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도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인사의 문제와 대통령의 국정 운영 그리고 외교력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이미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 아니냐 또 집권 여당과 원팀이냐 아니냐 이것도 좀 분리하면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이 워낙 막중하고 큽니다만 인사는 그중에 한 부분이죠. 사실은 특히 장관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일부 인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어떤 장관 후보자 한 사람 문제 때문에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국민들께서도 넓게 네. 형평성을 갖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지지율이 눈에 띄게 올라간 것은 역시 방중 외교 국빈으로서 중국을 방문해서 보여준 모습이 가장 크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뭐 사실은 성과가 크다고 볼 수 있죠. 네, 특히 예. 저는 뭐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저거를 이전하거나 철거 작업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큰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게 다 반영이 됐겠죠. 더 큰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렇죠. 좀 작은 부분으로 이제 뭐 지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 주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 문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이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나오고 나면 한 이틀 뒤에 다시 이제 뭐 그 윤리심판원에서 뭐 직접 소명도 받는다. 그리고 또 원내대표 선거 그리고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이제 이 이슈가 있는데 조금씩 결이 다르게 보고 어쨌든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 또 지지자들은 이거 왜 이래 민주당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것 아니야라고 이렇게 이제 질타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해보셨으니까 이제 이 정도 상황일 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왜 버티면서 자진 탈당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은 자연스럽게 저는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이 이런저런 스캔들이 터지면 그게 이제 작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큰 의혹이 터지면 흔히 등장하는 표현이 그거죠. 당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기 싫어서 내가 당적을 일단 정리한다. 그리고 제가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한 이후에 돌아오겠다라고 해서 일단 당적을 정리해서 무소속으로 갔다가 나중에 뭐 사법 절차의 진행 결과에 따라서 복당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김병기 의원의 경우에 다른 정치인하고 한 가지 좀 틀린 점이 있다면 바로 직전까지 원내대표를 했다는 거죠. 네. 저도 이런 기억은 없어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원내대표를 하다가 바로 당적이 문제될 정도로 이렇게 의혹이 바로 불거진 경우 제 기억에 뭐 저도 없는 것 없습니다.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특이점인 것이죠. 사실은 당의 이른바 투톱이라고 일컬어지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중에 원내대표 측을 불과 얼마 전까지 수행을 하다가 이제는 민주당 당적을 왜 버리지 않느냐는 시비에 휩싸여 있는데 저는 김병기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뭐 억울하거나 무고함을 밝힐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일단은 당적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국회의원직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국회의원직은 갖고 있대. 일단 당적을 정리하고 당신 정말 억울한 거를 밝히고 돌아오라는 것인데 그거는 조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왜 그러면 이런 상식적인 이제 요구에 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정치인이 아닌 개인으로 봐서 도저히 이 상황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런 게 이제 좀 발현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왜 못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까? 매우 상식적인 질문이고 오히려 부담을 줄여주고 본인도 억울한 거를 풀고 돌아오겠다라는 게 일종의 교과서적인 접근이고 해결 방식이지 않습니까? 왜 못 받아들이는 거죠? 뭐 가능성은 두 개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 진짜 억울하든지 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정말 억울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든지 두 번째 경우는 이번에 탈당하면 복당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든지 네. 뭐 가능성은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국민들이 이제 좀 잊어버리고 언젠가는 본인이 억울함을 풀든 뭐 대충 풀었다 치고 이제 당에 다시 와서 국회의원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의원직에 대한 미련이 좀 남아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지극히 사적인 이익 관계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두 개 중에 하나의 케이스 예. 아니겠나 싶어요. 예.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번에 이 싸움이 본인이 이제 데리고 있던 보좌진으로부터 나올 때 처음에 6명 지금은 남아서 확실하게 싸우는 사람은 3명은 되는 것 같고요. 이 사람들과 김병기 개인 간의 감정이 워낙 극단적으로 지금 치달아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지면 얘들한테 다 굴복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얘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사적으로 보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건 국회의원 직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혹시 심리 상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 진짜 억울하다 이렇게 하기에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관점이 달라서 뭔가 논쟁이 돼야 되는데 명확하게 딱 드러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보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다고 보면 왜 이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보좌진과 진짜 아직도 적대적인 감정 싸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만약에 그런 이유에서 버티는 거라면 그 전직 보좌관들하고 보좌진들하고 어떤 대립 내지는 싸우는 과정에서 내가 저들한테는 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강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 전직 보좌관들이 없는 의혹을 만들어낸 거라면 그럴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폭로하는 거라면 그건 그 사람들하고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네. 있었던 사실 여부가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직 보좌진들이 정말 어떤 아들에 대한 그 편입합 청탁이나 뭐 이런 거를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고 하면 그건 문제겠죠. 네. 하지만 있었는데 그 보좌진들이 폭로만 안 했으면 묻힐 수 있었던 것을 저들이 폭로하는 상황이라면 그건 전혀 각도가 다른 거죠. 그건 억울할 건 없죠,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런 장면을 한 번 적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요. 그 회사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이 문제 제기를 엄청 세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직원의 주장은 정당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이 정도로 공격을 할 만한 것이냐라고 이 오너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회사 문을 닫고 끝까지 싸우는 걸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업체를 지키는 게 우선일 텐데 이 자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망하더라도 너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양쪽 다 망해버리는 뭐 이제 이런 상황을 제가 본 게 있어서 아무리 봐도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응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에도 본인에게도 모든 것이 안 좋은 것인데 그리고 사법 처리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버티느냐? 남아있는 건 마지막 감정은 이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 나를 결국 아예 망하도록 한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정의 표출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했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 케이스 같으면 이제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하고 싸우는 거면 둘 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누구의 손해가 큰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손해가 훨씬 클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직원이야 그 회사에서 잘리고 실직해도 뭐 예. 다른 데 취직하거나 아니면 받던 월급이 잠시 끊어지는 정도의 손해입니다만 여기는 자기가 평생을 바쳐서 일군 사업체가 날아가는 거면 그 손해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니까 그런 경우를 이제 본 적이 있다는 말씀을 뭐 드린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또 이렇게 주어를 바꿔서 김병기 의원이 뭐 보좌관이라고 할 경우는 그렇죠.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전히 미적되고 있고 한번 뭐 윤리심판원의 소명 절차는 거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너무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래서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야당일 때는 그런 시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힘이 세니까 봐준다? 그건 야당 때는 잘 성립하지 않는 얘기죠. 근데 집권 여당이고 지금 힘센 여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의 어떤 문제나 치부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자세를 보여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오래 끌면 끌수록 민주당에게는 데미지가 커지는 것이고, 빨리 결론 내고 사실은 도려내야죠. 네, 예. 네. 근데 봐주고 있는 거 맞죠? 시간이 조금 너무 오래 걸리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상한 언어로 이걸 애둘러서 이거 이렇게 저런 사정에 대해서 양해를 하는 것 같다라는 게 아니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톡 까놓고 이건 봐주는 거 맞죠?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알아듣기 쉬운 거 아닌가요? 아니, 결론이 난 건 아니니까 예. 아직까지 봐준 건 아닙니다만, 시간을 끈다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번에 이제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갑자기 이제 도피성 출국이다. 아니면 정상적인 자식한테 방문하는 게 그냥 미국 방문이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이것도 경찰이 범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부인하는 사건이 일단 발발하고 고발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출입국 관련돼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이미 사전에 알고 나가버렸다 또는 봐줬다 또는 여당 쪽에서 누군가 김경 뒷배 봐주는 거 아니냐 오히려 니 도망가버려라 라고 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제가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이면 그런 의혹을 안 받죠. 네. 근데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아니 이거 출국금지 일부러 안 해놨던 거 아니야? 외국으로 나갈 수 있게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니야? 근데 경찰의 설명은 고발장이 들어오고 이 사건이 배당까지 되는데 며칠이 소요됐는데 그 배당되기 직전에 출국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고발장 접수 이후에 배당까지 며칠이 걸린 건 경찰 내부 사정이고, 네. 그리고 사실은 고발장이 접수되기 이전부터 의혹은 불거졌잖아요. 딴 것도 아니고 공천과 관련해서 1억 수수 의혹이 터졌는데 다른 그냥 소문이 아니고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수사기관에서 왜 고발장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고소 없어도 수사기관은 수사할 수 있잖아요. 네, 예. 인지수사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사건 주요 관계자, 주요 혐의자는 출국 금지를 해놨어야죠. 그러니까 봐준 거 맞죠? 제가 똑같은 질문을 계속 드리는데. 봐준 거 아니면 업무 태만이겠죠. 네. 아니,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는 겁니다. 그럼 경찰이 수사권을 예를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만약 국힘 의원이 이런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또 광역단체, 광역의회 의원이 1억까지 줬다. 그럼 이 사람이 나가려고 한다 했을 때도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가기관, 수사기관의 신뢰도 문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면 누가 이기고 누가 손해냐는 걸 따져봤을 때 결국 민주당이 더 손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손해로 오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를 더욱더 추상같이 법의 잣대로 수사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라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먼발치에서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을 불리하게 만드는 요소다. 그럼 경찰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김경 도와주다가 민주당 큰일 당하게 됐네 라는 걸로 뻔히 가는데 왜 이걸 보고 그대로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사실은 공천 대가 1억 수수 의혹이 터졌을 때 이건 당에서 빨리 조속한 엄정수사 촉구 논평 내진 성명이라도 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집권 여당 내부에 문제가 터지니까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네. 더군다나 당에서는 이거 빨리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또 목소리를 내네. 그게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그림이지. 이거 뭐야? 출국 금지도 안 해놨어? 아니 이 사람 나가더니 뭐 지금 라스베가스 CES 가서 구경하고 다니면서 엄지척하고 있네. 이거는 민주당의 어마어마한 데미지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이 훨씬 더 많이 걸려 있는 거 아니냐. 김경 때문에 뭔가 불법적인 거래를 하거나 이런 상황들을 민주당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 나간 김에 아예 들어오지 마라. 이번에 미국 가면 캐나다 가버리면 한국으로 들어오기가 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캐나다로 가면. 뭐 아무래도 이제 수사 공조 시스템이 우리하고 미국이 그래도 그동안 케이스도 많았고, 예. 뭐 제일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죠. 예. 어제 저희들이 잠깐 보도를 했는데 망명 갈 수도 있다. 망명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동료 의원들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받아들여질까요? 저는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죠, 당연히. 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래 시간은 걸리죠. 엄청 걸리거든요. 그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이름이 전계환이고 얘를 이제 우리 김영남 의원님이지 않습니까? 돈계환이라는 거예요. 돈용남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름이 막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 돈자가 붙어요. 네. 고위직으로 있는 사람인데 이제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경이 도대체 돈질을 얼마나 했길래 걸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겠는데 라는 거를 듣고는 야 이거 일벌백계의 자세로 민주당 초동 진압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것까지 막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돈다는 것은 누군가 소설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면 아래로 깔려있던 김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적 정치 자금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 완전 악재될 수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 차라리 김경 돌아오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이제 일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돌아오겠죠. 돌아오겠죠. 근데 만약에 돌아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귀국이 더 늦어진다면 앞서 말씀했던 그런 소문이 증폭되겠죠. 네. 그건 더 악재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민주당이 좀 잘 못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은 것과 민주당이 이 문제에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정치인들은 딱 꿰차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미적미적하더라도 그냥 지방선거 큰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들어서 민주당 걱정이다. 저는 민주당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이긴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다?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죠. 네. 근데 이긴다는 기준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광역단체장 당선자를 내는 걸 이기는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은 2018년도 지방선거보다 많이 이겨야 이긴 거예요. 네, 예. 근데 그거보다 결과는 못하다? 그러면 이긴 게 아니죠. 2018년도 지방선거가 대구 경북과 그리고 세종에서 무소속으로 됐던 그러니까 14개를 다 민주당이 이겼던 것인데 그거 플러스 한 개는 더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이기는 거죠. 예, 그 대구 경북 빼고 다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 돼야 이제 하는데 지금 이런 이제 악재에 대한 초기 대응이 뭔가 좀 부족하다. 아니 많이 부족하다. 특히 김경 문제 가버리니까 그냥 골치 아픈데 나 쳐다보기 싫다. 이런 건 아닌지 한 번 더 좀 챙겨봐야 할 것 같고요. 이 김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김경 의원의 이 비위 소문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있거든요. 가지를 못해요. 왜냐 앞에 게 진척이 안 되니까 뒤에 가지고 있는 사람 폭로하려니 갑자기 겁이 나는 게 이거 지금 폭로하더라도 민주당 되도록 받아줄 것 같아? 오히려 뭉갤 수도 있는데 이러니까 오히려 숨는 경향까지 나왔어. 제가 제 이름에 돈자까지 돈계환이다. 이 사람은 동계환 의원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미리 좀 던져놓고 저희들은 계속 취재를 하면서 상황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뭐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달려왔는데 그래도 이제 좀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하셨던 또 이제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한중 정상회담 끝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민주당을 지지했거나 원래 민주당 몸담았던 사람들 말고 보수 정당 출신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그 한중 관계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성과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중국 쪽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이 위험한 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 중국에서 그걸 섬이다 저게. 네, 예. 섬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섬은 영토란 얘기고 예. 영토 기준으로 이제 수역이나 이런 걸 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대형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는 건데 그 구조물을 일부 이전하거나 철거할 수 있다. 내지는 철거할 거다라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섬은 못 옮기죠. 네. 그걸 이전한다는 얘기는 섬이 아닌 거를 중국 쪽이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잠재적인 우리가 걱정했던 영해 분쟁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대단한 외교적 성과죠. 그건. 예.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른바 한학령은 이게 사실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국 관광 가지 마, 한국 노래 듣지 마, 내지는 한국 가서 중국에서 공연하지 못하게 할 거야.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건 없죠. 예,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물론 이제 사드 배치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다 한학령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방중을 앞두고 이른바 한학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으로 조금 사그러들었습니다만 기대가 많이 꺼지기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공연이 개최되면서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다른 형태의 행동으로 이제는 사실상은 해제된 거야라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떠들고 있는데 이거 확인 안 됐는데 올 상반기 중에 북경에서 대규모 공연이 있을 거예요. 대규모 공연이 있을 거다.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나중에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이미 한한령은 원래 묶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풀 것도 없는 거죠. 예. 국가가 묶었던 것도 아니고 국가가 풀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다. 중국의 성 차원에서 한국 지방정부가 이미 교류가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막 이제 뭘 해보려고 이제 움직임이 좀 남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놓고요. 조금 전에 서해 구조물 관련된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하자면 와 근데 영토라고 이제 주장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사실 몇 분 없거든요. 그런 오늘 지적을 해줘서 참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20세기입니다. 이제 그 제국주의 영토 확장이 한참 이루어질 때 땅 따먹기는 다 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이제 그 배타적 경제 수역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가 딱 나오니까 그 이전까지 제국주의 역사에서는 무주지 선점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는 제일 먼저 특정한 나라가 깃발만 꽂으면 일단 꽂은 순서대로 그 땅은 자기 땅이다. 이렇게 해서 제국주의가 이제 그 제국주의 국가,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열강들이 땅 따먹기를 했는데 일본이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바다 밑에 있는데 이 한 50m만 올리면 땅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이제 해저의 일종의 이제 이런 걸 이제 암석 같은 걸 봤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일본이 기발하게 아이디어를 내죠. 여기다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 땅이 내 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영토 분쟁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영토가 되면 여기서부터 또 배타적 경제 수역이 기준점이 되죠. 기준점에서 또 나가니까. 근데 이걸 이제 하면서 계속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아예 구조물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저 밑에까지 그런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가다 보면. 이런 방식, 이게 내 땅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강대국의 논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 간에 이제 영토 분쟁이 생기는 건데, 이번에 그러면 중국에서 한 발 물러섰다. 양식장입니다. 네. 그러면 협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실 영토 주권과 관련된
강대국의 양보 또는 이것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아니 사실은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없앤 거예요. 네, 예. 그 잠재적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리스크를 이번에 정리를 한 거죠. 네. 이 크게는 안 다뤄지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야 이거 이제 속된 표현 진짜 한 건 했네. 예, 예. 그러니까 진짜 이제 국익과 관련된 대한민국 역사 미래와 관련된 굉장히 큰 성과로 이렇게 이제 해 주셨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쪽에서 보면 이 국가 영토와 관련돼서 저렇게 하는 건 완전 보수 대통령도 저렇게 강력하게 하기가 어려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인데 진보 대통령 아니다 보수 대통령 이런 생각까지 사실 좀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국기면 박수 쳐야 된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발언 내용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라고. 예. 저는 그 틀린 얘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보수는 낡은 것, 뭐 옛날 것에 집착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데 원래 보수의 의미는 그거잖아요. 기존의 어떤 그 현존하는 질서나 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히 가치를 인정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걸 꾀하는 게 보수인 것이고 진보는 그거보다 좀 속도면이나 이런 데서 빠른 것을 주장할 뿐이지 그 보수가 나쁜 의미가 아닌데 지금은 자꾸 보수 진보 나눌 때 우리가 흔히 국민의힘을 보수라고 칭하고 민주당을 진보라고 칭해서 이게 고정관념화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그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냐? 네. 저는 계속 아니라는 거죠. 무슨 보수 정당이 저래요? 그게 아닌 거죠,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굉장히 많이 가요. 특히 샤오미 뭐 원샷 사진 같은 것 때문에 진짜로 한국을 너무 좋아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 제가 우수근 교수님 통해서 이제 듣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원래 이렇게 대놓고 좋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한 겁니까? 아니면 중국인들도 진짜 한국과 친해지고 싶은 겁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예. 우리를 비롯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잘한 게 분명히 있을 거고 예.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중국이 일본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잖아요. 예. 근데 싸울 때는 항상 자기 편을 늘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국을 잡아야 되는 거지. 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일본하고 더 가까워지면 중국이 곤란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지. 중국 입장에서는. 뭐 두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단 1g의 차이도 어쨌든 우열을 나눈다는 전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양국 정상회담 통해서 누가 조금이라도 단 1g이라도 이익을 더 받습니까? 뭐 물론 그거는 우리가 더 봤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까? 예. 예. 중국이 더 본 건 아니다. 샤오미 뭐 전 세계적 브랜드가 됐는데요. 한국과 샤오미로는 브랜드는 샤오미인데 거기에 또 들어가 있는 이제 액정하고 다 이건 대한민국 거였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 양국의 이제 경제 협력의 상징물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아니 뭐 그런 의미라면 또 샤오미의 일종의 통신보안 내지는 백도어가 없다는 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장면이라 중국에 큰 이익이 갔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2028년도 3월 되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임기가 끝이 나거든요. 그럼 그 전에 이제 전인대회를 통해서 5년간 임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데 절묘한 시기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면서 와 중국이 자기 정권 또는 이제 지금 시진핑 주석 체제가 5년 동안 더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고화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중국 쪽 전공을 했던 사람으로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셔틀 외교 방식으로 매년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진핑 주석에 대한 국민들의 중국 인민들의 이런 지지는 엄청 또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우리 대통령이 잘하기도 했지만 중국도 이번에 엄청난 걸 얻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물론 그렇겠죠. 시진핑 주석이 지금 사실은
2기씩만 하기로 했었잖아요. 예. 5년씩 2번씩만 하라고 덩샤오핑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룰이 깨지는 첫 케이스가 나온 이제 3번을 것인데, 했고 이제 3번이 이제 28년 되면 끝이 납니다. 근데 뭐, 네 번째까지 간다고 네 번째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하니 보이긴 매우 높습니다. 한데 이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사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중국 내수 경제가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이 네, 아니잖아요. 지금 매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외교 활동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더군다나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하고는 거의 뭐 한판 붙을 기세잖아요. 중국하고 일본은. 그런 와중에 중국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본인의 편을 많이 늘리는 모습을 또 중국 인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정치적으로도 아무래도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네. 마지막 질문은 상대평가 없이 절대평가만 하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김혜경 여사 엄청 인기가 좋고 쇼트 같은 거 만들면 반응이 너무 좋거든요. 굉장히 좀 단아하면서도 겸손하고 그 뭔가 조력을 하는데 이게 돋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느낌은 더 감흥은 좀 많이 남는 이런 김혜경 여사 이런 좀 움직임이나 활동에서 솔직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김혜경 여사는 사실은 직전 전임자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요? 예. 예. 그 비교하지 말자고 제가 좀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과거에는 대통령의 특히 해외 순방, 국빈 방문 때는 영부인의 활동도 꽤 언론 보도가 종종 이루어졌고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김혜경 여사의 활동은 그다지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도대체 누가 대통령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릴리스하는 사진의 포커싱이 영부인한테 가 있었잖아요. 솔직히 대통령은 옆에 사이드에 비춰지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김혜경 여사는 활동량이나 어떤 잘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언론 보도량이 대단히 적다. 그래서 전임자 때문에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사진 하나하나, 영상 하나하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이제 이 대한민국 국격은 원래 저렇게 드러나는 거구나. 스스로 뽐내지 않더라도 조용하게 이렇게 함께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이 좀 자부심을 강하게 느끼도록 또 한편으로는 소문이 아예 없어요. 우리 취재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소문이 없어요. 야, 그런 거 보면 참 김혜경 여사가 참 잘한다. 그래서 이분은 대통령 부인인데 원래부터 타고난 사람인가? 아니면 워낙 고통을 배우자인 남편이 많이 당하니까 진짜 몸에 이제 익숙해져서 내가 어떻게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해야 하는지를 완전히 이제 체득을 해버렸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품성이나 뭐 자질 플러스 이른바 타산지석 전차지계 효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직전에 워낙 안 좋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비춰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더 좀 조심하고 혹시라도 조그만 꼬투리로 말이 만들어지는 소재를 지금 없애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고도의 전략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샤오미와 관련된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갈 때 대통령이 직접 개통을 시켰다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김혜경 여사도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군가의 조언을 받기 이전에 나름대로 딱 그림을 그리고 움직인 사람이다. 매우 전략적이다 이 생각이 들어서 표정 보고 그 사람의 진심을 읽어내기도 하지만 그 표정 이면에는 이성적인 판단과 전략이 함께 숨어있는 김혜경 여사의 행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복잡합니까? 거 보면 참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기획사 차려도 엄청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준비된 것을 몸으로 완전히 체화시켜서 진심이 담긴 것으로 행동해내는 이게 멋진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샤오미까지 대통령이 직접 계획을 짜고 하면 그 참모들은 뭘 해야 되죠? 그래서 중국, 러시아 쪽의 참모들 지금 제대로 좀 있느냐. 그리고 좀 아이디어가 대통령보다 좀 뛰어넘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워낙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역량을 발휘하는 리더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참모들이 제대로 아직까지 적응을 못해서 이 정도까지 아이디어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잠재력은 있으나 실력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이냐, 뭐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건 농담인데 예. 이번에 이제 대통령 방중 기간 중에 청와대에 있는 뭐 참모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좀 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소위 그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거나 어떤 기관의 장이 이렇게 해외 출장을 가면 이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간에는 무두절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그 용어 아세요? 아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없을 무자에 이제 머리 두자 써서 예. 우리가 무슨 명절 뭐 할 때처럼 예, 예. 이제 그 없으면 대장이 없으면 좀 편하게 예, 예. 지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맞습니다. 예. 이제 무두절. 무두절. 예, 예. 그래서 제가 무두절을 잘 즐기고 있냐고 이제 말을 시작했더니 근데 이게 시차가 없는 나라 가시면 별로 무두절이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처럼 완전히 낮밤이 우리하고 바뀐 나라를 순방을 가면 조금 마음 편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중국은 사실 우리하고 시차가 적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시라도 전화해서 뭘 지시할 수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별로 이게 중국 같은 가까운 나라 순방 때는 무두절이 아니라고 그 대답을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일을 배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정말로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로 경험도 많이 하고 앞으로 다른 일을 공직에 가게 되면 훨씬 더 본인의 역량을 더 많이 발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 김영만 전 의원님 말씀을 들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끝까지 응원하면서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드는데 지금은 대통령 혼자 너무 열심히 뛰는 것 같지만 정당에서도 집권 여당에서도 또 국민 통합적 행보를 통해서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는 야당의 정치인들까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용남 전 의원님과 함께했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는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